어머니 도장이에요. 여기 찍으면 되죠? 좁은 복도 끝,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낮고 긴장된 목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여러 장 펼쳐져 있었고 법무사는 안경 너머로 서류와 사람 사이를 번갈아 살폈지요. 그 맞은편 의자에 나란히 앉은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고 아내는 가방에서 꺼낸 도장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볍지도 급하지도 않은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지요. 작은 체구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등은 고닫고 낡은 꽃무늬 보자기 가방을 두 손에 나눠 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인매는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선명한 단호함이 배어 있었지요.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걷혔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도장. 그걸 가만히 내려다보던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도장 어디서 난 거니?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그리고 바로 그 차분함이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을 잠시 멎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이 노인은 여기에 왜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아들 부부는 왜 그토록 창백하게 굳어버린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시작 전에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늦은 가을 오후였습니다. 성북동 한 골목 안쪽 박순영의 백반집은 점심 손님을 다 치르고 막문을 닫을 참이었어요. 낡은 간판 아래 3개짜리 플라스틱 의자가 포개어 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가스불을 끄는 소리와 함께 기름 냄새가 마지막으로 한 번 피어올랐습니다. 박순영은 행주로 가스레인지를 훑으며 허리를 폈어요. 이른을 넘긴 몸에 30해 가까이 쌓인 주방일이 무릎과 허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그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닦고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손이었어요. 그때 유리문 너머로 낯익은 실루엣 2개가 보였습니다. 아들 재훈과 며느리 소희였어요. 둘 다 낮에 불쑥 찾아오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명절이 아니면 전화 한 통 없는 사이였으니까요. 순영은 행주를 주방 선반에 걸면서 표정을 고쳤어요. 반갑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얼굴이 아주 조금 달랐어요. 재훈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가볍고 들떠 있었고 소희는 가방을 양손으로 감싸 쥔 채 들어오면서 식당 안을 한번 훑었지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의 눈빛처럼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하게 올라갔지만 눈은 어딘가 초조했어요. 아직. 왜 밥 먹으러 왔어? 에이, 그냥요. 어머니 얼굴 보러 온 거죠. 순영은 아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의자를 내어 밀었습니다. 소희는 앉으면서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흰색 봉투였는데 겉면에 어딘가에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깔끔하고 공식적이었지요. 어머니,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왔어요. 소희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번에 홈쇼핑에서 구매하실 때 이벤트 응모 자동으로 됐잖아요. 거기서 어머니 당첨이 됐대요. 순영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뜯지 않고 겉면을 먼저 봤어요.
한빛 실버파크 체험 숙박권. 1개월 무상 제공. 실버파크. 순영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네, 요즘 거기 시설이 엄청 좋대요. 온천도 있고 식사도 다 나오고. 1등이 한 달 체험권이에요. 어머니 명의로 뽑히신 거라 어머니만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소희의 말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여러 번 연습한 것처럼요. 재훈이 거들었어요. 어머니, 좋은 기회잖아요. 저희도 좋은데 모시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 집도 오래됐잖아요. 겨울 오기 전에 보일러 배관이랑 욕실 수리 좀 하려고요. 어차피 수리하는 동안 계시기 불편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편하게 한 달 쉬다 오시면 딱이죠. 순영은 봉투를 아직 뜯지 않았습니다. 홈쇼핑에서 뭘 샀다고? 저번에 이불 사셨잖아요. 거기서 이벤트 같이 진행됐나 봐요. 순영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잠시 천장을 봤지요. 이불, 홈쇼핑, 이벤트 응모. 혼자 사는 노인에게 복잡한 절차는 아예 손대지 않는 편이었어요. 뭔가를 사도 이벤트 응모라는 그냥 넘기는 사람이 순영이었습니다. 그걸 아들 부부도 알 텐데.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반짝이는 용지에 인쇄된 당첨 안내문과 일정표가 들어 있었어요. 순영은 글씨를 내려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날짜 하나가 눈에 걸렸어요. 이벤트 응모일자. 10월 9일. 순영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아침 일찍 식재료 수급이 틀어져 정신없이 시장을 뛰어다닌 날이었어요. 돌아와서 점심 손님을 받고 저녁까지 밀린 설거지를 했던 날. 홈쇼핑은커녕 핸드폰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었던 날이었지요. 하지만 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내려놓고 아들을 봤어요. 재훈은 조금 긴장된 눈으로 어머니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집 수리는 얼마나 걸려? 한 달이요. 업체 알아봤어요. 어차피 겨울 되기 전에 해야 하는 거라서. 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다시 접었어요. 알겠어. 생각해 볼게. 아들 부부의 표정이 동시에 조금 풀렸습니다. 소희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어머니, 진짜 좋은 기회예요. 거기 밥도 잘 나온다던데요. 순영은 차를 내어오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피잔 2개를 꺼내면서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소리가 주방을 채웠지요. 순영은 그 소리 속에서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성북동 좁은 골목 하늘이 창문 반쪽을 채우고 있었어요.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 비쳤지요. 순영의 손이 카운터 아래 선반을 더듬었습니다. 거기 항상 놔두는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순영은 수첩을 꺼내 10월 9일 칸을 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사이 그날 일정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요. 10월 9일 아침 6시 시장. 순대 추가 주문. 저녁 정기 배달 3곳. 홈쇼핑 이벤트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수첩을 덮었어요. 커피를 내리면서 순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재훈과 소희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나지막하게 뭔가를 속닥였어요.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소희의 눈빛이 한 번 식당 쪽을 훑었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계산하는 듯이. 순영은 그 눈빛을 봤어요. 커피 2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요. 2 사람이 돌아간 건 1시간쯤 뒤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좁은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지자 순영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아까 아들이 두고 간 당첨 안내문을 다시 폈습니다. 한빛 실버파크. 주소는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경기도였어요. 한 달. 순영은 그 2글자를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아들이 집을 수리한다고 했어요. 한 달이 걸린다고 했지요. 그 사이 어머니는 먼 경기도 실버타운에 있어야 하고 이 낡은 집은 아들 부부의 손에 남는 겁니다. 인감도 며칠 전 빌려달라고 했어요. 은행 서류에 필요하다면서요. 재훈이 처음 인감 얘기를 꺼내던 날 순영은 뭔가가 달라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수십 년간 식당을 하면서 쌓인 어떤 직감 같은 것. 손님 얼굴만 봐도 오늘 기분이 어떤지, 밥값을 낼 형편인지 아닌지 읽어내던 그 눈이 아들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거지요. 명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 재훈이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며 물었어요. 어머니,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했지만 순영은 기억했습니다. 그 전 설날에는 소희가 통장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금리가 좋은 상품이 있는데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통장 잠깐만 보여주시면요. 순영은 그때도 웃으며 화제를 바꿨지요. 그리고 2달 전, 재훈이 사업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작은 거 하나 해보려고요. 자금이 조금 부족한데 어머니 집을 담보로 좀 쓸 수 있을까요? 집을. 순영은 그 말을 들을 때 표정을 고쳤습니다. 아무렇지 않게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산을 시작했어요. 성북동 이 골목집이 지금 얼마짜리인지, 담보를 잡으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아들의 사업이 망하면 그게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주지는 않겠어. 직접 알아봐. 그 한마디로 그날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순영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지요. 이 아이가 어디까지 가려는 건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들이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판단력보다 옆 사람의 말이 더 세게 작용하는 사람. 그 옆 사람이 누군지는 굳이 말할 것도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순영은 전철을 타고 인감 관련 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순자는 순영의 4살 아래 동생이었습니다. 평생 언니를 따라다닌 사람이었어요. 언니가 식당을 하면 주말마다 와서 도왔고 언니가 아프면 이불을 들고 달려왔지요. 입은 거칠었지만 판단은 빨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 말이라면 이유를 묻기 전에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야, 나 부탁이 있어.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잘 들어. 내가 한동안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어디가? 아직은 말 못해. 근데 내가 비울 때 재훈이가 뭔가 하려 할 거야. 그때 내가 움직여야 해.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재훈이가 뭔 짓을 하려고. 순영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차가웠어요. 그것도 아직은 말 못해. 때가 되면 다 얘기해 줄게. 그냥 나 믿어. 언니, 나 지금 좀 불안한데. 불안해도 괜찮아. 언니가 다 해놨어. 그 말에 순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다 해놨다는 말의 무게를 20년은 넘게 알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실버타운 체험관은 경기도 외곽에 있었습니다. 차로 2시간. 재훈이 직접 운전했어요.
뒷좌석에 순영이 타고 조수석에 소희가 앉아 있었지요. 고속도로가 시작되면서 도시의 풍경이 점점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희가 앞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거기 온천이 하루에 3번이나 들어가실 수 있대요. 밥도 한식 위주라고 하더라고요. 순영은 창밖을 보며 짧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재훈은 핸들을 잡은 채 간간히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밖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히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백미러에서 눈을 거뒀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짐은 다 챙기셨죠? 응.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가져다 드릴게요. 괜찮아. 순영의 대답은 짧고 평평했습니다. 소희가 재훈을 한번 봤어요. 재훈은 앞을 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체험관 입구는 생각보다 번듯했습니다. 통유리 로비에 화분이 여러 개 줄지어 있었고 안내 데스크에 앉은 직원이 웃으며 일어났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환한 표정이 훈련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어서 오세요. 박순영 고객님이시죠? 직원이 선뜻 순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약이 이미 되어 있었던 거지요. 순영은 그 장면을 눈에 담았습니다. 당첨된 이벤트라면 당첨자가 연락을 해야 예약이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직원은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누군가 대신 예약을 해뒀다는 뜻이었습니다. 소희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희 어머님이세요. 잘 부탁드려요. 네, 물론이죠. 방은 2층 204호로 안내해 드릴게요. 짐을 옮기면서 재훈이 순영 곁에 섰습니다.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여기 한 달만 편히 계세요. 집수리 끝나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순영은 아들을 봤습니다. 재훈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고정됐어요. 알겠어. 순영은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재훈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소희가 그의 팔을 가볍게 당겼지요. 두 사람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순영은 로비에서 지켜봤습니다. 소희가 빠른 걸음으로 출구 쪽으로 향했고 재훈은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훈이 손을 들었어요. 순영은 고개를 한 번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순영은 로비 창가 의자에 앉았어요.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순영은 점퍼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손끝에 작고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검은색 볼펜 크기의 물건이었어요. 평범한 볼펜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지요. 순영은 그걸 손바닥 안에 오래 쥐었다가 천천히 다시 주머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204호 방은 작고 깔끔했습니다. 침대 하나, 창문 하나, 작은 옷장. 저 멀리 수목이 보이는 정원 쪽으로 창이 나 있었어요. 순영은 캐리어를 방 한쪽에 세우고 창가에 섰습니다. 두 손을 배 위에 모았어요. 늦가을 정원에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영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 독백은 창밖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나온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요. 밖에서 저녁 식사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고객 여러분, 저녁 식사는 1층 식당에서 오후 6시부터 제공됩니다.
순영은 코트를 다시 걸쳤습니다. 주머니 속 물건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방문을 열었어요. 첫날 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204호 창밖으로 바람이 나뭇가지를 건드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어요. 순영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30년 가까이 성북동 그 집 천장을 보며 잠들어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벽지 얼룩 하나, 형광등 자국 하나까지 외웠던 그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뒤척이지는 않았어요. 눈을 뜬 채 천장을 보면서 순영은 생각했습니다. 재훈이 지금쯤 뭘 하고 있는지. 집에 들어가서 소희와 마주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아니면 이미 전화를 돌리고 있을지도요. 얼마나 급한지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순영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문자 하나가 와 있었지요. 재훈이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5글자였습니다. 순영은 그 문자를 한참 봤어요. 아들이 보내는 안부 문자가 얼마만인지 셈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잠은 결국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은 생각보다 북적였어요. 원형 테이블마다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메뉴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몇 가지였어요. 순영은 빈자리에 앉아 밥을 한술 떴습니다. 된장이 조금 달았어요. 노인들 건강을 생각해서 간을 약하게 잡은 것 같았지요. 30년 백반집을 한 사람의 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어제 왔어요. 혼자 오셨어요?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조금 굳었어요. 고개를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요. 그 2글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순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이 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의 사연이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갔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어제 입소 안내를 맡았던 여직원이었습니다. 박순영 고객님, 오늘 오전에 자산관리 상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참여해 보시겠어요? 자산관리요? 네, 은퇴 후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시면 좋은지 전문가가 와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인기가 많아서요. 순영은 직원을 가만히 봤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어요. 훈련된 밝음이었지요. 오늘은 쉴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순영은 그 뒷모습을 보다가 복도 창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정원이 내다 보였습니다. 어제 낙엽이 쌓여있던 그 정원이었어요. 오전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와 있었지요. 순영은 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어요. 성북동의 그 백반집은 지금쯤 문이 잠겨 있을 겁니다. 오늘 점심 손님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몇 년째 드나드는 단골들이 왔다가 허탕치고 돌아갈 거였어요. 그 생각이 가슴 한편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순영은 창에서 손을 떼고 돌아섰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체험관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순영은 패턴을 파악했어요. 아침 7시에 식사, 오전 10시에 프로그램 안내, 오후 2시에 오락실 개방, 저녁 6시에 저녁 식사. 시계처럼 반복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특정 어르신들을 조금 더 자주 찾아온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순영에게는 하루에 2번씩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오전에는 자산관리 상담을, 오후에는 유언장 작성 서비스를 권했지요. 매번 부드러운 말투였고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굴었어요. 하지만 매일 빠짐없이 왔습니다. 권유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오후였어요. 순영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점퍼 주머니에서 그 볼펜을 꺼냈어요. 뚜껑을 아주 살짝 돌렸습니다. 작은 불빛이 깜빡였어요. 살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영은 일부러 프로그램 안내 시간에 맞춰 복도에 나왔어요.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산관리 상담 들어볼게요. 직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상담 공간은 1층 구석의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 하나에 의자가 마주 놓여 있었고 4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딱딱했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저는 자산관리 전문 컨설턴트 이진수라고 합니다. 순영은 의자에 앉으면서 볼펜을 쥔 손을 테이블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렸어요. 무릎 위에 올린 손 안에서 옆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아주 작은 소리였지요. 남자는 듣지 못했어요. 어르신 성함이 박순영 여사님 맞으시죠? 현재 성북동에 단독주택 한 채 보유 중이시고요. 순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름은 모를 수 없었어요. 입소 서류에 적혔으니까요. 하지만 주소를요? 내가 따로 알려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집 주소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 이건 저희가 사전에 체험 고객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됩니다. 어르신 보호자분 통해서요. 보호자가 누구죠? 이재훈 고객님이세요. 아드님이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준비된 대답이었습니다. 재훈이가 내 주소를 여기에 넘겼군요. 어르신, 저희는 어르신의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현재 보유하신 주택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드님도 걱정이 많으셔서요. 아들이 걱정이 많다고요. 순영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네, 어르신 혼자 재산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됐어요. 순영은 의자를 밀며 일어섰습니다. 짧고 깔끔하게요. 남자가 당황한 기색으로 따라 일어섰어요. 아, 어르신.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필요 없어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볼펜을 다시 껐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곳에 주소를 넘겼어요. 자산 관련 상담을 유도하도록 손을 써뒀지요.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굳이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볼펜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이것 하나가 지금 순영이 가진 가장 믿을 만한 물건이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순영의 인매가 조금 굳었어요. 조급하게 굴고 있구나, 너희가. 닷새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복도를 걷다가 간호사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통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순영은 걸음을 줄였습니다. 담 너머 소리를 엿듣는 사람처럼 벽에 바짝 붙었지요. 네, 박순영 어르신요. 잘 계세요. 첫날보다 많이 적응하신 것 같고요. 네. 어르신 상태요? 뭔가 특이한 건 없으시고요.
네, 혹시 이상한 행동이나 판단력이 흐려 보이시는 부분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판단력이 흐려 보이는 부분. 순영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직원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자산관리 상담은 오늘도 거절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영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아무도 없는 복도였습니다. 형광등이 윙하고 작게 울었지요. 소희가 이쪽에 뭔가를 심어뒀습니다. 판단력을 확인하라는 주문이었어요. 판단력이 흐려 보인다는 기록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방법이 많았어요. 후견인 신청. 서류 한 장이면 재산 관리권을 통째로 가져갈 수 있었지요. 순영의 눈이 복도 끝을 향했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화가 얼굴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표정이 더 고요해졌어요. 들불이 안으로 타들어가는 것처럼 분노가 밖으로 번지지 않고 안에서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어요. 순자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연결됐지요. 언니, 어때?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잘 있어.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네. 얼마나? 여기 직원한테 뭔가를 심어뒀어. 내 판단력 체크하라고. 이 나쁜 것들이.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순영은 작게 웃었어요. 흥분하지 마. 어떻게 흥분을 안 해, 언니? 흥분하면 져. 아직 우리가 이기고 있어. 순자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낮게 물었습니다. 인감은? 걱정 마. 내가 준 건 10년 전에 분실 신고한 거야. 은행 가도 안 통해. 언니. 응.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순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진 정원이었어요. 재훈이가 움직이는 거 확인할 때까지. 법무사 사무실 예약하는 거 확인하면 그때 나갈게. 어떻게 알아낼 건데? 방법이 있어. 전화를 끊고 순영은 볼펜을 다시 꺼냈어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지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프로그램이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직원이 다가왔어요. 박순영 어르신 아드님한테 전화 왔어요. 잠깐 통화하시겠어요? 받을게요. 직원이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재훈의 목소리였어요. 응, 나야. 괜찮으신 거죠? 응, 괜찮아. 밥은요? 잘 먹고 있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어머니, 혹시 거기서 상담 뭐 받으셨어요? 자산 관련해서요. 순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 아, 그냥요. 거기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해서요. 어머니 노후 자금 관리 같은 거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혼자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받아 적은 말을 읽는 것처럼 어색한 구석이 있었지요. 그 어색함이 오히려 더 안타까웠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어머니. 됐어, 재훈아. 순영은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직원에게 돌려줬어요. 직원은 받아들면서 순영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눈이었지요. 순영은 그 눈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기록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직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순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지요. 열흘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복도 창가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요. 여보세요. 순영 언니. 잠깐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나야 금순이. 금순이. 50년 넘은 이름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어릴 적 친구였어요.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언니, 나 좀 전에 재훈이한테 전화 받았어. 순영은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뭐라고 하던?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다고. 혼자 계시기가 힘든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고. 혹시 언니가 요즘 뭔가 이상하다거나 판단력이 흐려 보인다는 말 들은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순영의 손이 핸드폰을 조금 더 세게 쥐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나야 당연히 아니라고 했지. 근데 언니, 이게 뭔 상황이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순영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 정원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재훈이가 나를 치매로 몰려고 하는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금순의 숨이 짧아졌습니다. 언니, 설마 진짜로? 응. 근데 걱정하지 마. 걱정을 어떻게 안 해? 나 준비해뒀어. 금순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순영의 입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너는 증인이 돼야 할 수도 있어. 재훈이가 너한테 전화했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 금순이 낮게 탄식했습니다. 이 녀석이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순영은 창밖을 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줬기 때문이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밀었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기다리는 법을, 버티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게 잘못이었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후회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무릎에 내려놓았습니다. 재훈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판단력이 흐리다는 증언을 모으려는 거였습니다. 법무사 앞에 앉기 전에 명분을 만들어 두려는 것이었지요. 촘촘하게 짜인 계획이었어요. 혼자서 짠 계획이 아닌 건 분명했습니다. 순영은 볼펜을 꺼냈습니다. 오늘 들은 것들을 기억에 새겼어요. 금순에게 건 전화 판단력 확인 요청, 주변 증언 수집. 전부 기록이 돼야 했습니다. 열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직원이 다가왔어요. 박순영 어르신, 오늘 상담 받으실 건가요?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볼게요. 직원의 얼굴에 안도하는 빛이 스쳤어요. 순영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지난번과 같은 남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미리 꺼내놓고 있었어요. 순영은 의자에 앉으면서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볼펜 버튼을 눌렀어요. 딸깍. 어르신, 오늘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 어르신 보유 주택을 활용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인데요.
주택담보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르신은 계속 거주하시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아드님도 이 방법을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원한다고요. 네, 어르신 노후를 위해서요. 아드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집 담보로 돈을 받으면 관리는 누가 해요? 처음엔 어르신이 직접 하시다가 만약 어르신이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보호자가 대신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는 겁니다. 보호자가 대신. 네, 그게 더 안전하거든요. 어르신 나이에. 순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설명을 이어가려다가 순영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어르신 나이에 판단력이 흐려지시면 재산을 지키기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지면. 순영이 그 말을 받아 반복했어요. 남자의 목이 조금 굳었습니다. 지금 제 판단력이 흐려 보여요? 아,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드시면 누구나. 내가 지금 무슨 서류 보고 있는지, 거기 뭐가 적혔는지 다 읽었어요.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알아요. 된장찌개랑 시금치나물이었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영은 서류를 남자 쪽으로 밀었어요. 됐어요. 이건 안 할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걸어 나오면서 볼펜을 껐어요. 손 안에서 조용히. 복도를 걷는 순영의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서류 정리할 일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목요일 오전에 시간 되세요? 순영은 그 문자를 오래 봤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불렀어요. 직접요. 소희가 몰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서명을 받으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모르게 끝내버리지 못한 거였어요. 어딘가에 아직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지요.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을 덜컥 내려앉혔습니다.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지 못한 흔적이었어요. 아직 어딘가에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지요. 순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전화를 눌렀어요. 목요일이야. 순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알겠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할 말은 이미 다 해뒀으니까요. 순영은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접어뒀던 옷들을 꺼내 다시 챙겼어요. 들어올 때와 같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캐리어 안에 들어올 때 없던 게 하나 있었으니까요. 들어올 때는 아들이 바래다 줬지요. 나갈 때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빈손은 아니었습니다. 캐리어 안쪽 주머니에 볼펜을 넣었어요. 열나흘치 소리가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지나갔어요. 정원의 나무들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순영은 불을 끄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았어요. 오래된 집 천장이 그리웠던 게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돌아가서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영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어요. 이제 시작이다. 그 말은 방 안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요. 하지만 순영은 알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무대가 바뀐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대의 막은 자기가 내릴 거라는 것을. 반년 전이었어요. 재훈은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셋의 외주 기사 몇 명, 규모는 작았지만 꾸준했어요. 아파트 리모델링과 소규모 상가 공사를 주로 맡았지요.
크게 벌지는 못해도 먹고 살 만큼은 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봄에 일이 터졌습니다. 대형 상가 리모델링 건이었어요. 규모가 컸지요. 재훈이 회사를 시작하고 따낸 것 중에 가장 큰 공사였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자재를 미리 발주했어요. 인력도 늘렸지요. 그런데 공사 시작 일주일 만에 발주처가 부도를 냈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자재비로 나갔어요. 인건비가 밀렸지요. 외주 기사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재훈은 버텼어요. 다른 공사를 따서 메우려 했지요. 하지만 업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대형 건 날린 회사라는 소문이요. 새 계약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밀린 자재비 독촉이 왔습니다. 직원들 급여가 또 밀렸지요. 여름이 지나갈 무렵이었어요. 재훈은 소희에게 처음으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밤에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서였어요. 소희는 말없이 듣다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돼? 1억. 소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지요. 어디서 어떻게 할 거야?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개인 신용으로는 한도가 찼어요. 지인한테 빌리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소희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희가 먼저 꺼냈어요. 어머님 집 있잖아. 재훈은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안 돼. 왜? 그건 안 된다고.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소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걸로 끝났지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희는 조금씩 꺼냈어요. 직접적이지 않았습니다. 빙 돌아서 왔지요. 요즘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거 걱정된다. 나이 드시면 집 관리도 힘드시다. 그 집 오래됐는데 수리도 필요하지 않냐. 자산이 묶여만 있으면 어머님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매일 조금씩이었어요. 재훈은 매번 흘려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식탁에 마주 앉으면 그 말들이 쌓여 있었지요. 그리고 밀린 자재비 독촉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재훈이 술을 한잔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독촉 문자가 또 와 있었어요. 이번엔 법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소희가 옆에 앉았어요. 담보만 잡는 거야. 그 집에서 계속 사시면 돼. 어머님한테 피해가는 거 없어.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못 갚을 것도 아니잖아. 회사만 정리되면 바로 해지하면 되는 거고. 재훈은 핸드폰을 뒤집었어요.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려야 해. 소희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물론이지. 말씀드리고 해야지.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재훈은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찾아간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백반집으로 갔어요. 소희도 함께였지요. 순영은 점심 손님을 다 치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재훈은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봄에 큰 공사건이 날아가서요. 1억 가까이 묶였어요. 설거지 소리가 멈췄습니다. 순영이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돌아섰지요. 재훈을 봤어요. 그리고 소희를 봤습니다. 소희는 단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너무 단정해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재훈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집을 담보로 쓸 수 있을까요? 회사 정리되면 바로 해지할게요. 안 돼. 순영의 대답은 짧고 분명했어요. 돌아서서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지요. 재훈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어요. 소희가 재훈의 팔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두 사람이 돌아가는 내내 순영은 등을 돌린 채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났어요. 이후로 2번 더 찾아갔습니다. 한 번은 재훈 혼자, 한 번은 소희와 함께였어요. 매번 순영은 같은 대답이었지요. 안 돼. 그 집은 안 돼. 더도 덜도 없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설득이 통할 여지가 없었지요. 소희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머님을 잠깐 자리를 비우게 하는 거야. 재훈이 물었어요. 왜? 어머님이 계시면 계속 막히잖아. 어머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 서류를 처리하면 돼. 어머님 명의니까 인감이 있으면 되는 거야.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왜? 어머님한테 피해가는 거 없다고. 어머니 모르게 하는 건 아니라고. 소희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갈 거야? 독촉 문자 계속 받으면서 이번 달 직원 급여는 또 어떻게 할 거야?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마지막으로 선을 넘은 건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근데 지금 방법이 없잖아. 어머님도 나중에 알게 되시면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갚으면 되는 거니까. 어머님한테 진짜 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 재훈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흐릿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방에서 행주로 손을 닦으며 돌아서던 얼굴이요. 안 된다고 했던 그 목소리. 그러면서도 재훈은 생각했어요. 내가 갚으면 되는 거잖아. 어머니한테 진짜 손해가 가는 게 아니잖아. 잠깐만 빌리는 거잖아. 스스로 납득하려는 말들이었습니다. 납득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 채 재훈은 소희를 봤어요. 나중에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소희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밤에 재훈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선이 사라졌습니다. 계획은 소희가 짰어요. 실버타운 체험권은 소희가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당첨 서류를 꾸몄지요. 실제로 운영하는 시설이었어요. 비용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이 필요했으니까요. 인감은 체험관에 보내는 날 아침에 구했습니다. 재훈이 어머니를 모시러 성북동 집에 갔을 때였어요. 어머니는 짐을 꾸리느라 방 안을 오가고 있었지요. 소희가 부엌에서 정수기 컵에 물을 따르는 척하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이었어요. 손수건 몇 장, 오래된 고무줄, 그리고 도장이 하나 누가 봐도 인감처럼 생긴 것. 소희는 그것을 가방 안으로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조용하고 빠르게요. 재훈은 그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소희가 인감 있다고 했을 때 재훈은 어떻게 구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알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으니까요. 그게 재훈의 비겁함이었어요. 체험관 쪽에도 소희가 손을 써뒀습니다. 어머니가 자산관리 상담을 받게 유도하는 것, 어머니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는 것,
만약 나중에 어머니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판단력이 흐렸다는 기록이 쌓여 있으면 유리했으니까요. 재훈은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재훈과 소희는 성북동 오피스텔 건물 앞에 섰어요. 날이 맑았습니다. 차갑지만 햇빛이 있는 아침이었지요. 재훈은 서류 봉투를 오른손에 들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소희가 챙겨준 거였습니다. 인감증명서, 담보 설정 신청서, 그리고 어머니 서랍에서 가져온 도장. 들어가자. 소희가 먼저 걸었습니다. 재훈은 건물 앞에 잠깐 멈췄어요.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습니다.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유리문 안으로 비치는 로비를 보다가 결국 따라 들어갔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희는 앞을 봤습니다. 재훈은 바닥을 봤어요. 층수 표시등이 올라갔지요. 3층, 4층, 5층. 재훈은 그 숫자들을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체험관에서 아침을 드시고 계시겠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된장찌개가 입에 안 맞는다고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났습니다. 30년을 직접 간을 맞춰온 사람이니까요. 6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끝에 있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지요. 소희가 먼저 걸었고 재훈이 따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50대 초반의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두 사람을 봤지요. 이재훈 씨요? 네. 앉으세요. 두 사람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재훈은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지요. 주택담보 설정이죠. 소유자는 박순영 씨고. 네. 본인이 아닌데 대리인으로 오신 거죠? 네, 아들입니다. 위임장이랑 인감 가져왔어요. 법무사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인감증명서를 받지요. 그리고 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을 서류 위에 대보고 인감증명서 위의 날인과 비교했어요. 잠깐이었습니다. 법무사의 손이 멈췄어요. 소희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창밖을 보고 있었지요. 법무사가 도장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다시 인감증명서를 들었습니다. 두 개를 번갈아 봤지요. 안경을 고쳐 쓰더니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냈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소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시선이 돋보기 쪽으로 쏠렸어요. 법무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로 인감날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도장 밑면을 봤지요. 침묵이었습니다. 재훈이 소희를 봤어요. 소희는 표정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안경을 올리며 두 사람을 봤어요. 이 도장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법무사에게 향했습니다. 인감증명서에 찍힌 날인이랑 지금 가져오신 도장이 좀 다르네요. 소희의 얼굴에서 뭔가가 스쳤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순간적으로요. 다르다고요? 네. 미세하게요. 인주 번짐 패턴이 다르고 여기 이 회 끝부분 모양이 다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요. 재훈은 소희를 봤습니다. 소희는 테이블 위를 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한번 달싹였다가 다물어졌지요.
법무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인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법무사가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재훈이 소희를 봤어요. 소희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안쪽 방에서 법무사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짧은 대화였어요. 잠시 후 법무사가 나왔습니다. 재훈 씨. 네. 이 인감 10년 전에 분실 신고된 도장이에요.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분실 신고된 도장은 인감으로 효력이 없어요. 이 서류로는 진행이 안 됩니다. 재훈이 소희를 봤어요. 소희는 테이블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어요. 재훈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양손이 무릎 위에 올려진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이 테이블 위에 도장에 고정됐지요. 어머니가 바꿔뒀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제 바꿨는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다는 건 알았습니다. 이 도장이 서랍에 있던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지요. 안 돼. 그 대답이 지금에야 다르게 들렸어요. 설득이 통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던 거였지요.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소유자 본인이 직접 오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본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희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잠깐 연락해 보겠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일어서는 몸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소희가 복도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은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법무사는 말없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재훈의 눈이 창밖으로 향했어요. 맑은 아침 햇빛이 건물 사이로 비쳐 들어왔지요. 어딘가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하는 생각이 났어요. 체험관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거기 계시겠지 싶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였어요. 두 사람의 발소리. 소희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의 뒤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볍지도 급하지도 않은 발소리였지요. 느리고 단단한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재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낡은 꽃무늬 보자기 가방을 두 손에 나눠 들고 코트를 단정하게 여민 채. 그 뒤로 순자 이모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지요. 재훈은 굳었습니다. 소희는 어머니 뒤에 서 있었어요. 복도에서 어머니를 마주쳤던 거였지요. 소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걷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테이블 위를 봤어요. 도장을, 서류를, 그리고 아들을. 재훈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작은 체구가 방 안 공기를 바꿔놓는 것 같았습니다. 법무사도 일어섰어요. 순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봤어요. 그거 어디서 났니?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그 차분함이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을 잠시 멎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테이블 옆에 서서 도장을 내려다봤어요. 재훈은 의자에 앉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문 쪽에 서 있었지요.
순자는 복도에서 들어오지 않은 채 열린 문틈으로 안을 지켰어요. 법무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비켜드릴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법무사는 안쪽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순영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재훈의 맞은편이었습니다. 코트는 벗지 않았어요. 보자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그 위에 얹었어요. 재훈은 어머니를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테이블 위에 고정된 채였어요. 소희가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세웠지요. 순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희야. 소희의 시선이 순영에게 향했습니다. 그 도장 어디서 난 거니?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 서랍에서 가져갔니?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의 턱이 조금 올라갔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집을 담보로 쓰는 거라 어머님한테 진짜 피해가 가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반드시 갚을 거고요.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준비해둔 말 같았습니다. 순영은 소희의 말이 끝나고 그 말이 방 안 공기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소희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소희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요. 그리고 순영은 재훈을 봤습니다. 재훈아. 재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영은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어요. 양복깃이 조금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넥타이 매듭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서두르며 입고 온 티가 났지요. 너도 알고 있었지.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언제부터야? 재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시울이 조금 붉어졌지요. 어머니. 순영은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두 마디가 나오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영은 아들의 얼굴을 봤어요. 울려는 걸 참고 있었습니다. 아랫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내리깔았지요. 어렸을 때부터 울 때 그랬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고 아래를 봤습니다. 45이 된 지금도 같은 모습이었지요. 순영의 가슴 어딘가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고치지 않았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왔어요. 건물 사이로 지나가는 차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순영이 보자기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희가 물었어요. 공증된 서류야. 이 집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2달 전에 써뒀어. 재훈의 눈이 파일에 고정됐습니다. 2달 전. 그 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의식하고 한 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응. 내가 집 담보 얘기 처음 꺼낸 날 다음에. 재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처음부터 다 알았다는 게 완전히 와닿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영이 손수건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진짜 인감이 나왔지요. 소희의 시선이 그 도장에 꽂혔어요.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재훈은 두 도장을 번갈아 봤어요.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인 2개. 하나는 소희가 훔쳐온 것, 하나는 어머니가 손수건에 싸서 들고 온 것. 비슷하게 생겼지만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소할 수도 있어. 소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어요. 인감 도용의 담보 사기 시도.
그리고 체험관에 뭘 심어뒀는지도 다 알아. 순영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소희가 그 볼펜을 봤습니다. 그냥 볼펜처럼 생긴 물건이었어요. 잠깐 눈길이 갔다가 거렸지요. 순영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주 짧고 선명한 소리가 재생됐어요. 아드님도 걱정이 많으셔서요. 어르신 혼자 재산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혹시 이상한 행동이나 판단력이 흐려 보이시는 부분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훈이 소희를 봤어요. 소희는 테이블을 향해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 보인다는 기록을 만들어두려 했던 거지. 나중에 내가 이 일을 제기해도 묵살하려고. 순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평평했어요. 흥분하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훈은 소희를 보다가 다시 테이블을 봤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그때 재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이번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웠지요. 소희도요. 소희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막았어야 하는데 못 막았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순영은 아들을 봤습니다. 재훈의 눈이 처음으로 어머니와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울고 싶다는 게 보였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말이 나오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순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아까보다 조금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아침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재훈을 봤어요. 우리 식당 알지?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이야. 내가 30년 동안 혼자 한 식당이야. 네. 순영의 눈이 재훈에게서 소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둘 다 와서 일해. 소희의 표정이 굳었어요. 석 달이야. 아침 6시부터 저녁 마감까지. 메뉴는 내가 시키는 대로, 자리는 내가 정하는 대로. 그 석 달 동안 집 얘기, 회사 얘기 하지 말고. 재훈이 소희를 봤습니다. 소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순영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싫으면 법원에서 봐. 짧고 명확했어요. 소희의 입술이 한 번 달싹였다가 다물어졌습니다. 재훈이 소희의 팔을 건드렸지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이 순영을 봤어요. 하겠습니다. 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월요일부터야. 보자기 가방을 챙겼어요. 파일을 넣고 손수건에 싼 인감을 넣고 볼펜도 안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순자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언니를 봤지요. 두 자매가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순자가 낮게 물었어요. 됐어?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어? 됐어. 순자가 순영의 팔짱을 꼈어요. 말없이요.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성북동 골목 안백반집 앞에 재훈과 소희가 섰어요. 새벽 6시였지요. 골목 가로등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재훈은 앞치마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소희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소박했지요. 안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순영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재훈이 유리문을 두드렸어요.
잠깐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순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재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영은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섰어요.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아직 차가웠어요. 주방 불만 켜져 있었지요. 가스레인지 위에서 육수 냄비가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순영이 주방 쪽을 가리켰어요. 재훈이 설거지 싱크대 앞에서 오전에는 그릇 세팅이랑 설거지야. 네. 소희는 홀이야. 손님 오시기 전에 테이블 닦고 물컵 세팅해. 소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영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재훈이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에 불려둔 그릇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고무 장갑을 끼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었어요. 온수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지요. 그 사이 재훈은 기름기 묻은 냄비를 집어 철수세미로 밀었습니다. 소희는 홀에서 걸레를 찾고 있었어요. 싱크대 아래 찬장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했지요. 결국 행주를 찾아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순영은 주방 안쪽에서 칼질을 시작했어요. 도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칼질 소리를 재훈은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기억 안에서 가장 오래된 소리 중 하나였어요. 새벽에 눈을 떠도 학교에서 돌아와도 늦은 밤 잠들기 전에도 그 소리가 났습니다. 도마 위에서 리듬처럼 반복되는 그 소리는 어머니가 거기 있다는 뜻이었어요. 순영이 이 식당을 연 건 재훈이 3살 때였습니다. 남편은 재훈이 2살 되던 해 겨울에 교통사고로 먼저 갔어요. 순영은 29이었지요. 아직 재훈이 걸음마도 완전히 떼지 못했을 때였어요. 친정 식구들은 재혼을 권했습니다. 아이도 어리고 나이도 젊다고 했지요. 순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이 남긴 보험금 일부로 성북동 골목 안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내고 인테리어 하고 나니 남은 돈이 얼마 없었지요. 메뉴는 백반 하나였어요. 밥과 국, 반찬 4가지. 단출했지만 정직했습니다. 재훈은 식당 한쪽 구석에 이불을 깔고 뒹굴었어요. 손님이 오면 순영이 서빙하고 손님이 없으면 순영이 재훈 옆에 앉았습니다. 재훈이 울면 등에 업고 냄비를 저었어요. 기저귀를 갈고 나서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그게 처음 몇 년이었어요.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첫 해에 2번 포기하려 했어요. 한 번은 한여름 폭염에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였지요. 수리비가 없어서 울면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또 한 번은 건물주가 월세를 올린다고 했을 때였어요. 재계약을 못하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2번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는 중고로 구했어요. 월세는 건물주한테 사정해서 깎았지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개업한 지 이듬해가 될 무렵 단골이 생겼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점심마다 왔습니다. 된장찌개가 집 것 같다고 했어요. 밥이 맛있다고도 했지요. 순영은 그 말 한마디에 하루를 버텼습니다. 재훈은 학교 마치고 식당으로 왔어요. 숙제는 구석 자리에서 했습니다. 밥은 식당에서 먹었지요. 친구들이 왜 항상 식당에 있냐고 물으면 우리 집이라고 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식당이 집이었으니까요. 중학교 때 재훈이 처음으로 식당에 오기 싫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고 했어요. 항상 식당에 와야 한다는 게 싫다고 했지요. 순영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재훈이 오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했어요.
재훈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식당은 순영 혼자였습니다. 이따금 아르바이트생을 썼지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결국 다 나가고 혼자 남았지요. 새벽 5시에 시장을 가고 6시에 식당 문을 열고 저녁 9시에 불을 껐습니다. 30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재훈이 장가를 갔을 때 순영은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제 사람이 생겼구나 싶었어요. 이제 내 손이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지요. 그리고 실제로 손을 조금 거뒀습니다. 재훈이 뭔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전처럼 바로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손이 내밀어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거둘수록 더 많이 내밀었습니다. 거절하면 소희가 들고 왔어요. 부탁을 부탁이 아닌 것처럼 포장해서요. 그리고 봄에 그 일이 생겼지요. 첫날 점심은 정신 없었습니다. 12시가 가까워지자 손님이 밀려들었어요. 순영이 혼자서 다 받아온 자리들이었지요. 소희는 어느 테이블에 뭘 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같은 메뉴를 2번 들고 나갔다가 순영에게 조용히 혼났어요. 재훈은 설거지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지요. 그릇이 쌓였습니다. 순영이 직접 들어와 옆에서 같이 닦았어요. 한마디도 없이요.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였어요. 재훈은 싱크대에 등을 기댔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손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계속 담갔다 뺀 탓이었지요. 손가락마디 사이가 당기고 갈라졌습니다. 소희는 홀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점심 내내 뛰어다닌 탓에 운동화 발이 부었지요. 순영은 주방에서 내일 장볼 목록을 적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물었어요. 어머니, 내일 새벽장도 가야 해요? 응. 새벽 5시. 너같이 가. 소희는 6시에 와도 돼.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영은 목록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재훈은 장갑을 벗으며 손을 봤습니다.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진 손이었어요. 갈라진 마디를 엄지로 눌렀습니다. 따끔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칼 가는 소리가 났어요. 순영이 숫돌에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저벅저벅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오래된 습관에서 나오는 소리였지요. 재훈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소리였어요. 새벽에 눈을 떠도 학교에서 돌아와도 났던 소리. 어머니가 거기 있다는 뜻이었던 그 소리. 그런데 오늘은 달리 들렸습니다. 하루 반나절을 일했는데 손이 이 모양이었어요. 뜨거운 물에 갈라지고 무거운 냄비에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걸 30년을 했지요. 30년. 재훈이 그 숫자를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혼자서요. 새벽 5시부터요. 아버지 없이 도와주는 사람 없이. 자기가 구석에서 숙제를 하는 동안 자기가 친구들이랑 놀러 가겠다고 오지 않던 날들에도 자기가 장가를 가서 바빠서 전화도 안 하던 그 시간에도 어머니는 이 싱크대 앞에 서 있었던 거였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싱크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잠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갑을 구기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요. 홀에 있던 소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재훈과 소희는 집에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다 몸을 일으킬 기운이 없었어요.
소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손이 다 텄어. 재훈은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소의 말이 맞았습니다. 손가락 마디 사이가 트고 빨개져 있었지요. 나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소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석 달이야. 응. 할 수 있을 것 같아? 재훈은 잠시 생각했어요. 해야지.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하신 거야. 소희가 재훈을 봤어요. 재훈은 자기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반나절 했는데 이러잖아. 30년 동안 혼자서. 나 없어도.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자기 손도 벌갰고 얼얼했지요. 두 사람은 그 밤에 오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손바닥의 얼얼함이 무언가를 대신 말하고 있었지요. 그 무렵 순영은 순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둘 다 왔어? 응. 어때? 모르겠어. 첫날이니까. 순자가 잠시 있다가 물었습니다. 언니 화 안 풀렸어? 순영은 창밖을 봤어요. 성북동 골목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는 진작에 풀렸어. 그럼 왜 일 시킨 거야? 순영이 조금 웃었습니다. 이 손이 뭔지 알아야지. 무슨 손? 30년 동안 밥을 해서 먹인 손이야. 그게 어떤 손인지 한 번은 알아야 해. 그래야 나중에 기억이라도 하지. 순자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말했어요. 언니는 참 독하다. 독한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순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가로등 아래로 낙엽 몇 장이 굴러갔어요. 바람이 조금 쐈습니다. 내일은 새벽 5시에 시장을 가야 했어요. 순영은 일찍 불을 껐습니다. 석 달은 길었습니다. 재훈과 소희에게는요. 첫 주가 지나갈 무렵 두 사람의 몸이 먼저 항의했어요. 재훈은 새벽 5시마다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순영이 목록을 주면 그대로 사왔어요. 처음 이틀은 잘못 사왔지요. 두부는 단단한 걸로, 애호박은 작은 걸로, 황태는 두껍지 않은 걸로. 순영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흘째부터는 제대로 사왔어요. 시장 할머니들이 뭘 골라야 하는지 알려줬으니까요. 재훈은 그 할머니들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박순영 씨 아들이냐는 말을 3번 들었어요. 그 질문에 처음엔 어색하게 웃었지요. 두 번째부터는 그냥 네 했습니다. 소희는 홀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서빙은 단순해 보였지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손님은 국을 뜨겁게 달라고 했고 어떤 손님은 반찬을 더 달라고 했어요. 어떤 어르신은 말씀을 오래 하셨고 어떤 손님은 밥 먹는 내내 한마디도 없었지요. 그 차이를 읽어야 했습니다. 순영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여주고 다음에 틀리면 짧게 말해줬습니다. 길게 혼내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신경 쓰였지요. 길게 혼나면 반박할 수라도 있는데 짧은 말 한마디는 반박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소희가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하나 깼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소희가 굳었지요. 순영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기 조각들을 봤어요. 다친 데는 없니? 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됐다. 얼른 치워라. 그게 전부였어요. 소희는 빗자루를 찾았습니다.
조각을 쓸면서 입술이 조금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울컥한 건지 스스로도 몰랐지요. 3주가 지날 무렵이었어요. 아침 손님 중에 70대 할머니가 혼자 오셨습니다. 단골이었어요. 매주 수요일에 오는 분이었지요. 소희는 그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조금 더 짜게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문을 받기 전에 먼저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된장찌개 좀 짜게 드려요? 할머니가 소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어머, 기억했어. 소희는 가볍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주방으로 들어오다가 잠깐 멈췄어요. 뭔가 가슴 어딘가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영이 국자를 저으면서 소혜 쪽을 흘깃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요. 냄비 뚜껑을 집어들었어요. 한 달이 다 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점심 설거지가 끝난 뒤였어요. 순영이 주방 걸상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무릎에 손을 얹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소희가 주방 문틈으로 봤습니다. 그 모습을 오래 봤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걸상에 앉아 있는 작은 등. 어깨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주방에서 서 있었던 등이었지요. 소희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홀로 나와 테이블을 닦으면서 손이 조금 느려졌어요.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행주를 쥔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지요. 그 즈음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순영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직후였지요. 언니, 나랑 제주도나 가자. 순영은 외투를 벗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무슨 제주도야. 몇 년째야 매년 가자 하다가 못 갔잖아. 가게 때문에 안 돼. 가게는 재훈이랑 소희한테 맡기면 되잖아. 이제 한 달 됐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아? 순영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순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언니, 이때 아니면 언제 가겠어?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언니는 평생 저백반집 때문에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잖아. 나는 그게 제일 억울해. 언니 대신이라도 억울하다고. 순영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봤습니다. 성북동 골목이 어두웠어요.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지요. 언니, 생각해 볼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 비행기 내가 끊을게. 순영은 짧게 웃었어요. 알겠어. 가자. 순자가 전화기 너머에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영은 재훈을 불렀어요. 시장에서 돌아온 직후였지요. 재훈아, 내 어머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 내가 자리를 비울 거야. 재훈이 순영을 봤습니다. 어디 가냐고 묻는 눈이었어요. 순자랑 제주도 간다. 재훈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 사흘 동안 너희 둘이 해야 해. 할 수 있어? 재훈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해볼게요. 해볼게요가 아니라 한다고 해. 네, 하겠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재훈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제주도를 간다는 말이 어딘가 이상하게 걸렸어요. 어머니가 혼자 여행을 가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어머니가 여행 자체를 가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순영이 작은 캐리어를 끌고 식당에 왔어요. 재훈과 소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늘 장 목록은 저기 적어뒀어.
국물용 재료는 냉장고 맨 아래 칸에 있고 청국장은 아직 안 꺼내도 돼. 네. 너무 짜게 하지 마. 어르신들 많이 오시니까. 알겠습니다. 순영이 소희를 봤어요. 수요일에 오시는 할머니 된장찌개 짜게.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순영이 잠깐 소희를 봤어요. 그리고 말없이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서 재훈이 말했어요. 잘 다녀오세요, 어머니. 순영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가는 뒷모습이 평소보다 조금 가볍게 보였어요. 캐리어 바퀴 소리가 골목 돌바닥을 굴러 멀어졌습니다. 재훈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문을 닫았어요. 제주도 서쪽 해안이었습니다. 바람이 샜어요. 순자가 주문한 커피가 날아갈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은 바다 앞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쉬어본 게 언제야? 순영은 바다를 봤어요. 모르겠어. 진짜로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를 봤는지, 언제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셨는지. 숫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순자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사진 찍어줄게. 웃어봐. 순영이 카메라 쪽을 봤어요.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웃음이었지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렸어요. 찰칵. 이거 재훈이한테 보낼까? 보내. 순자가 사진을 보냈습니다. 문자 하나 없이 사진만요. 잠시 뒤 재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좋아 보이세요. 순영은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다 쪽으로 다시 시선을 뒀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뭐래? 좋아 보인대. 그거면 됐지 뭐. 순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났지요.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순영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멍하게 있었어요. 오늘 육수가 제대로 됐는지, 황태를 충분히 넣었는지 같은 생각이 잠깐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선 그런 생각하지 마. 뭐가? 아까부터 뭔가 생각하는 얼굴이잖아. 가게 생각이지? 순영이 피식 웃었어요.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순자가 순영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순영이 팔을 빼면서 웃었어요. 두 자매는 그 오후를 바다 앞에서 보냈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그냥 앉아서요. 그게 오랫동안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경주에서는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을 걸었어요. 순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했지요. 순영이 먼저 걷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순자가 쪼그려 앉아 운동화 끈을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순영이 돌아가 옆에 섰어요. 일어나. 팔 내줄게. 필요 없어. 순자가 일어나면서 순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걸었어요. 한옥마을 좁은 돌길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지나쳤지요. 언니, 우리 이런 거 왜 이제 해? 순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짜 왜 이제야 이래? 진작 좀 놀러 다니지. 바빴으니까. 이제 안 바빠? 순영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좀 덜 바빠. 순자가 픽 웃었어요. 덜 바빠진 거야? 아니면 덜 바쁘게 되려고 하는 거야? 순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돌길 끝에 오래된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처마 끝에 풍경이 달려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렸지요. 두 사람은 돌길 끝까지 팔을 끼고 걸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식당에서는 전화가 2번 왔습니다.
한 번은 재훈이었어요. 어머니, 황태 국물이 너무 옅은 것 같아요. 어제 황태 얼마나 넣었어? 2마리요. 3마리야. 그리고 다시마 빼면 안 돼. 네. 또 한 번은 소희였습니다. 어머님, 청국장은 언제부터 꺼내 놓으면 돼요? 11시 반. 아,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짧았어요. 순영이 전화를 끊으면서 순자가 물었습니다. 또 전화 올 것 같아? 순영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소희가 전화한 건 처음이야. 순자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래? 순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너머로 저녁 하늘이 물들고 있었지요. 석달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순영이 오늘은 일찍 들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마감 청소를 끝내고 나면 된다고 했지요. 재훈이 마지막 냄비를 닦았습니다. 소희가 홀을 쓸었어요. 2사람이 마감 청소를 다 끝냈을 때 주방에서 순영이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였어요. 식당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테이블들, 엎어놓은 물컵들, 정리된 반찬통들.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이 순영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응. 재훈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아랫입술을 깨물었지요. 순영은 아들을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재훈이 무릎을 꺾으려 했습니다. 내려가려는 것 같았어요. 순영이 재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됐다. 짧게 말했어요. 일어나. 재훈이 순영을 봤습니다. 순영은 아들의 팔을 잡은 채였어요. 힘을 줘서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지요. 밥이나 먹자. 재훈의 눈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주방에서 국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된장과 채소가 오래 끓은 냄새였어요. 이 식당에서 30년 동안 났던 그 냄새였지요. 내가 이 냄새 맡아봤으면 됐어. 순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재훈은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조금 움직였지요. 순영은 잡았던 팔을 놓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냄비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국 냄새가 풍겼어요. 된장과 채소가 오래 끓은 냄새였지요. 이 식당에서 30년 동안 났던 그 냄새였습니다. 소희는 홀 한쪽에 서 있었어요. 재훈의 뒷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앞치마 끝을 만지작거렸지요. 주방에서 그릇 소리가 났어요. 셋이 식당 안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국 떠먹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났지요. 그런데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고요함이었어요. 재훈이 밥을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이 식당에서 밥을 이렇게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어릴 때 구석 자리에서 숙제하다가 먹었던 밥 이후로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국이 짜지 않았어요. 맵지도 않았지요. 그냥 따뜻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재훈은 식당 벽을 봤어요. 벽 한쪽에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색이 조금 바랬지요. 가게 개업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순영이 식당 앞에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지금보다 훨씬 젊은 얼굴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지요. 그 옆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2살짜리 아이였어요. 아직 걸음이 불안해서 순영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지요. 작은 손으로 다리를 꼭 쥔 채 카메라를 향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재훈이었어요. 재훈은 그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어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지금의 어머니 얼굴과 겹쳤다가 떨어졌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지요. 30년이 지난 같은 사람이었어요. 순영이 재훈의 시선을 따라 벽을 봤습니다. 사진을 잠깐 봤다가 다시 국그릇으로 눈길을 뒀어요. 국을 한술 더 떴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국 끓는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은 꺼져 있었지만 냄새는 남았지요. 이 냄새가 순영의 30년이었어요. 재훈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재훈도 아는 냄새였지요. 소희가 반찬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말없이 테이블 가운데 놓았어요. 순영이 그 반찬을 봤습니다. 소희는 이미 자기 밥그릇으로 눈길을 내린 뒤였지요. 순영은 잠자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식당 안에 오래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한 계절이 지났습니다. 성북동 백반집 앞 골목에 몇 가지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새벽 5시의 풍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순영 혼자 장바구니를 들고 나섰던 그 골목에 이제는 재훈이 함께 걸었어요. 말이 많은 아침은 아니었습니다. 시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요. 그냥 함께 걷는 거였어요. 그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어색하지 않아졌습니다. 시장 할머니들이 재훈의 얼굴을 알았어요. 순영 씨 아드님이지요? 할머니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재훈은 그 말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됐어요. 소희는 수요일마다 오는 단골 할머니와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최 여사님이었어요. 최 여사님이 어느 날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여기 밥이 맛있어서 오는데 요즘은 아가씨 얼굴 보러도 오는 것 같아. 소희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억지가 아니었어요. 식당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게 뭔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어요. 메뉴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가 바뀐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뭔가가 달랐습니다. 오래된 식당에서 나는 냄새가 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단골들이 말했어요. 순영은 그 말에 별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된장을 한 번 더 저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마감 청소를 끝내고 재훈과 소희가 나가려는데 순영이 불렀습니다. 잠깐. 2사람이 멈췄어요. 순영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재훈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훈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재훈이 첫 장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2달치 급여야. 늦게 줬다. 순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재훈이 순영을 봤습니다. 이런 거 안 주셔도 됐는데. 응, 안 줘도 됐지. 그래도 줘야 해. 왜요? 일을 했으면 받아야지. 그게 맞아. 재훈이 봉투를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도 말이 없었어요. 순영이 돌아섰습니다. 그게 어미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야.
재훈이 어머니 뒷모습을 봤어요. 순영이 주방 불을 끄면서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내가 열쇠 가지고 있어라. 가게 열쇠.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게 열쇠요? 응.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재훈은 바로 알았습니다. 그냥 열쇠를 넘기는 게 아니었지요. 순영이 주방에서 나오면서 말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 내가 알아야지.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순영이 앞치마를 벗어 선반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어요. 식당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만 유리문 너머로 비쳐 들어왔어요. 순영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골목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순영이 나갔습니다. 재훈과 소희가 뒤를 따랐어요. 셋이 골목을 걸었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방향이 갈렸어요. 순영은 왼쪽으로, 재훈과 소희는 오른쪽으로였지요. 잘 가라.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순영이 걸었습니다. 재훈이 그 뒷모습을 봤어요. 골목 가로등 아래를 지나가는 작은 등이었지요. 소희가 재훈의 팔을 가볍게 당겼습니다. 두 사람도 걸었어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순영 여사님과 재훈 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속이 무너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원망이 올라올 때도 있고, 믿었던 자식이 등을 돌릴 때 억장이 무너지는 밤도 있으셨을 겁니다. 순영 여사님은 아들이 자신을 실버타운에 보내고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막지 않으셨어요.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준비를 다 해뒀으면서도 아들이 스스로 그 바닥을 딛게 두셨어요. 그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서랍 속 인감이 사라진 걸 알면서도 실버타운에서 아들이 보낸 5글자 문자를 새벽 2시에 받으면서도 그 분노를 안으로 삼키고 기다리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결국 아들을 살렸습니다. 순영 여사님이 아들에게 돈을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손을 가르치셨지요.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시장을 나섰던 그 손이 어떤 손인지, 한 그릇 밥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가는지, 아들이 그 냄새를 맡아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부모님과 사이가 벌어져서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뿌리 깊은 나무는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고통 없이 자라지 않아요. 지금 힘드신 만큼, 지금 버티고 계신 만큼 그 뿌리가 더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순영 여사님처럼요. 가장 혼자이던 순간에도 새벽 불을 켰고, 가장 배신당한 순간에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독함 안에 사랑이 있었어요. 그 고요함 안에 기다림이 있었지요. 오늘 밤 오랫동안 연락 못한 가족에게 문자 한 통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밥은 먹었어? 잘 지내지?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 담겨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따뜻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